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7장 재고자산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매제고법, 매출총익법, 아마 회계원리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방법일 텐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매제고법인데요. 다른 말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가지의 상품들이 수시로 매입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단위한가 결정 방법까지 살펴본다면은 기초재고가 있었고요. 여기에 매입이 있었고요. 매입도 단가가 좀 달랐죠? 여기서 이제 판매분이 빠지면은 나머지가 기말재고인데 요 매입한 부분, 기초재고 부분 이 중에 어느 것이 팔렸을까? 즉 단위원가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기초재고 100원짜리인지 단기에 매입한 101원, 105원, 104원 뭐 전부 다르잖아요. 이때 적절하게 원가 흐름 가정을 해서 이번에 판매된 건 100원짜리구나 혹은 이번에 판매된 건 105원짜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을 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일 품목이라면은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취급하는 상품이 수십만 가지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원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말재고자산에 일단 수량을 세기는 합니다. 이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당초 취득 원가를 모르니까 매가를 곱하는 거예요. 기말재고자산 수량에다가 Q, 퀀티티에다가 매가, 프라이스를 곱합니다. 이게 기말재고자산 매가 전체 금액이 되겠죠. 여기다가 추정한 원가율을 곱합니다. 그럼 매가에다가 원가를 곱해버리면은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로 둔갑이 되겠죠. 즉 매출가격이 원가로 환원이 된다. 그래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하고요.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원가율이라는 것은 분모가 매가고 분자가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60원짜리인데 매가가 100원이면은 원가율은 60% 아닙니까? 즉 매가에다가 원가율을 곱하면은 60이라는 원가가 나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소매제고법은 어떻게 원가율을 계산하는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서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지금 이 사례는 단지 원가로 기초재고 단기 매입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매가를 가지고 쭉 기말 재고자산을 확정한 다음에 이를 원가율을 곱해서 원가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흐름의 가정, 즉 단위원가 결정 방법 두 가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느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느냐 두 방법의 차이는 원가율 추정에 있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재고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겁니다. 기초재고자산의 원가가 있습니다. 단기매입 재고자산의 원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판매한 재고자산을 가중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를 빼면 기말재고자산 원가가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요거를 단지 측정의 단위를 매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전부 원가라는 거를 강조했죠. 이번엔 전부 매가입니다. 기초재고 매가에다가 단기매입 재고자산의 매가, 즉 100원에 샀지만 이거 150원에 팔 거야. 회사는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셀링 프라이스를 특정 재고에다가 붙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마케팅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마진을 얼마만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가격을 더 높여야 되겠다. 낮춰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 하에 재고자산의 매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가. 이것과 다시 매출액 아닙니까?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가. 그러면 위에서 보았듯이 기초재고 원가에 단기 매입 재고자산의 원가를 더하고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빼면 기말재고자산 원가가 나오듯이 전부 원가 베이스로 된 것을 단지 매가로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물자산 매가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원가율만 곱하면 이것이 기말재고자산 원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매제고법 적용 절차 먼저 1번 기말재고자산 매가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앞에서 봤죠? 기초재고 매가, 단기 매입재고 매가를 더합니다. 단기 매출액을 뺍니다. 그럼 기말재고자산
매가가 나오죠. 1번은 끝났고요. 원가율을 계산합니다. 원가율만 계산하고 나면 3번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여기 1번의 매가에다가 추정한 원가율만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원가율 계산인데 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이거만큼 기초재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 차례 이제 단기 매입이 있었는데 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초재고가 있고요. 여기에 단기 매입이 있고요. 단기 매입을 뭐 여러 차례 매입을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풀로 합쳐버리는 거죠. 에버리지 원가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율이라는 것이 분모가 매가, 분자가 원가인데 분모 분자에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매가, 단기 매입 매가분의 기초재고 원가, 단기 매입 원가로 원가율을 계산하면은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 섞이면서 평균 원가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기초재고가 있습니다. 단기에 뭐 여러 차례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선입이 선출이니까 여기부터 팔린 거 아니에요. 결국 기말재고는 이 뒷부분에 매입한 것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원가율은 기초는 이미 다 팔렸을 테니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매가분의 원가로 계산하는 게 적절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선입선출법 원가율은 매가분의 원가 계산을 할 때 앞에서 보았던 이런 기초재고자산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기 매입으로만 원가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소매제고법인데 소매제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갑회사에 단기 재고자산 관련 재료가 주어집니다. 먼저 요 칸이 원가 베이스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한 금액과 단기에 출고된 거죠. 매출액, 기말재고 요 두 금액은 같잖아요. 그런데 기말재고를 모르기 때문에 매출액도 지금 매출액의 요 금액이 바로 매출 원가잖아요. 자, 요거를 매가 베이스로 바꿉니다. 기초재고 매가, 단기 매입 매가에 판매한 재고의 매가, 이게 바로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말재고 자산 매가가 나오겠지. 그래서 먼저 1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만을 더합니다. 그래서 95만을 빼요. 그러면은 15만이 기말재고 자산 매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가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가중평균 단위원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법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먼저 가중평균법으로 해보자고요. 가중평균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초재고 단기 매입을 풀링을 하는 거죠. 매가분의 원가. 일단은 매가 계산했고요. 원가율, 기초재고 매가, 단기 매입의 매가. 여기 위에는 기초재고 원가, 단기 매입의 원가. 단기 매입한 그 금액입니다. 취득원가. 계산하면은 63.6%가 나오고요. 15만원다가 확 곱해버려. 그럼 95,400원이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재고 5만, 단기 매입 65만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추정한 95,400을 빼면은 60만 4천원이 기말재고자산 원가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매가 베이스입니다. 기초재고, 단기 매입 모두 10만원, 100만원에서 110만원이에요. 판매 가능 재고는 110만원이고요. 에버리지 시키는 거죠. 63.6%가 두 가지가 풀링이 됐을 때의 원가율입니다. 근데 기말재고 자산을 계산을 해보니 매가로 15만원인데 63.6%라고 봐야 되잖아요. 원가율이. 그래서 곱하기 0.636 하면은 95,400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갑회사가 선입선출법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느 방법을 적용하든 기말재고 자산 매가는 15만원 똑같습니다. 단지 원가율을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에는 단기 매입, 재고자산에 매입액, 매가, 매입액, 원가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65%입니다. 15만원에 65%를 확 곱해버려. 그러면은 97,500원이 되고요. 매출원가는 당초 원가 5만원, 65만원짜리는 있었잖아요. 97,500원을 빼면은 60만 2,500이 됩니다. 그림으로 살짝 한번 볼까요? 기초재고 10만원, 단기 매입 100만원인데 각각의 원가율이 기초재고는 50%고 단기 매입은 65%입니다. 50%인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매가가 10만원, 원가가 5만원이니까 5만 나누기 10만 하면은 50%가 나오죠. 그래서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말재고 15만 원이라는데 15만 원은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은 여기부터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마지막 꼭지가 15만 원인데 이거는 당연히 65% 원가율인 재고자산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15만 원에 65%를 곱하면 97,5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중급회계 입문에서 소개하는 소매제고법은 뭐 요 정도 내용이고요. 이제 중급회계로 가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다가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법 적용할 때는 어떤 자료를 추가로 여기다 반영해서 어떻게 원가율을 추정하는지 배우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종업원에 대한 할인 혹은 반품 때문에 혹은 파손 때문에 매가가 떨어지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도 살펴볼 거고요. 지금 우리는 중급회계 입문에서 아주 기본적인 소매제고법만 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 예 8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매제고법에 한계가 있는데요. 재고자산마다 원가율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통합된 원가율을 적용했죠. 좀 전에 보았던 이런 케이스 이게 여기에 100가지가 있는지 1000가지가 있는지 10,000가지가 있는지는 구분 안 한 겁니다. 그냥 통합 원가율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초재고, 단기매입재고, 기말재고의 배합, 즉 믹스가 일정하다는 가정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10가지 재고라고 가정을 해봐요. 실제로는 1000가지, 10,000가지일 수 있겠지만 1000가지나 10,000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10가지. 그래서 각각 10% 포션만큼 있다고 할 때 기초재고도 10가지가 각각 10분의 1씩, 단기매입재고, 기말재고의 비중도 각각 10분의 1씩 들어가 있어야 원가율이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실무에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회계 기준에도 있는 말인데요. 원가율이 비슷한 재고자산끼리 몇 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로 하지 말고. 그러면 좀 더 정교한 원가율이 계산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현대 유통업계의 상황을 본다면요.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이런 소매제고법은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장부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재고 통제를 모두 전산화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더욱더 정교하게 재고관리 시스템이 컴퓨터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입고나 출고를 할 때마다 각 재고자산에 바코드나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재고자산 수불부가 업데이트 되고요. 판매할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자동적으로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서 매출원가를 인식을 하고요. 당연히 매출도 인식이 되겠죠.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출원가가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장부기록까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사용하는 소매제고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 좀 올드한 과거 제가 대학 학부 시절에 배웠던 그 것들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고자산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재고자산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기간 중인데요. 이때 창고에 불이 났어. 화재 때문에 다 타버렸어. 그럼 소실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혹은 한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창고가 모두 쓸려 내려갔어요. 그럼 그때 쓸려 내려간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법은 한마디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기초재고는 알고 있잖아요. 단 여기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회계자료는 유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기월 재고자산가액 알고요. 단기매입 자료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매출 원가 추정액을 빼는 거예요. 그럼 기말재고자산, 여기선 기말이라고 했는데요. 기말일 수도 있고 특정 어느 시점 실물이 사라진, 훼손된 그 시점에 재고자산의 가액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매출원가 추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매출액에 원가율을 곱하면 되는데 원가율이 1 매출 총이익률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매출 총이익률이 30%래. 그럼 원가율이
70% 아닙니까? 매출액의 0.7 곱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그 매출원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초재고 당기매입 자료는 갖고 있으니 기말재고자산 얼마인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회사가 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진을 붙였는지, 즉 원가에 대한 이익률을 알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예를 들어 40%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원가에다가 1.4를 곱한 게 매출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는 결국 매출 나누기 1.4 하면 되죠? 바로 당기 매출액 나누기 1 플러스 원가에 대한 이익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예 10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자고요. 각 회사의 상품 창고에 화재로 인해서 기말 상품 재고가 모두 소실됐대요. 이게 꼭 뭐 기말이 아니라 뭐 기중 어느 시점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단기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재료인데 기초 상품 재고가 있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단기 매출액 자료도 있습니다. 450만원. 각 회사의 전기 매출 총이익률은 35%인데 자 가정입니다. 단기에도 35%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50%인 경우로 구분해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재고자산 금액을 추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률이 35%래요. 그러면 앞서도 잠깐 이야기한 대로 단기 매출액의 1 매출 총이익률, 즉 0.35를 빼면은 0.65가 되죠. 매출액의 0.65를 곱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은 각각 25만, 28만이라고 했죠. 따라서 25만, 28만에 추정한 매출원가를 빼면은 12만 5천원어치가 화재로 소실된 금액이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50%래요. 이 뜻은 뭐냐면은 매출액 나누기 1.5 하면은 이게 바로 매출 원가라는 뜻이고요. 자, 재고자산 손실액은 역시 25만원에 280만원, 거기에 300만원을 빼면은 이때는 5만원이겠다 라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법의 장점은요, 재고자산이 소실된 경우에 보상금 결정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재고자산이 원래 있었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회계감사인이 재고자산 추정을 할 때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단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아닙니다. 관연도 매출 총이익률로 단기 재고자산 가액을 추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초부터 소실된 그 순간까지 발생한 감모 손실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재고자산의 배합이 바뀔 때, 즉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되는 그 시점에 재고자산의 믹스가 전기 말, 단기 초, 단기 중 이런 것들이 전혀 변동이 없어야지 타당한 건데 변동은 일반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에 왜곡 표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장 재고자산 관련된 내용들을 다 끝을 냈습니다. 썩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8장 금융자산부터 또 새로운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